문제 보면은 23번 문제인데 고전에 뭐 자료를 이제 다 사신 것 같으니까 말씀을 드리면은 추석 때 놀지 마시고 앞쪽에 중요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1번에 보면은 광역도시계획, 도시군 계획인데 요거는 뭐 중요하기도 하고 뭐 문제 많이 했으니까 이런 것들은 그냥 가볍게 보셔도 되는데, 일단 2번에 정비사업 세 가지 비교하는 거, 이거는 반드시 하셔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조합. 자, 조합을 보면은 왼쪽에 개발법 조합 있고 오른쪽에 정비법 조합 있죠. 이런 것들 비교를 하시면 그대로 됩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뭐 7명, 그 다음에 그 옆에 보시면 정비법에는 5명 이런 것들 있고, 그 다음에 뭐 대의원회 이런 것들도 있고, 그래서 요거를 딱 이렇게 선으로 해가지고 반으로 접으면은, 반으로 접으면 오른쪽에는 개발법 조합이죠. 그 다음에 넘기면 요거에 관한 비슷한 내용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고 이제 오른쪽으로 이렇게 다 넘기면은 바로 이제 정비법이 나옵니다. 그래서 임원의 결격사유 같은 것들도 밑에 보면은 개발법 조합에 임원의 결격사유 있고, 그 다음에 바로 옆으로 넘기면은 오른쪽에 정비법 조합의 결격사유 이런 것들 나오죠. 그래서 차이점들을 한눈에 바로바로 볼 수 있게끔 그렇게 정리를 해 놓은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혹시나 내가 추석 때 나는 꼭 시골에 가야 된다, 아니면은 나는 차례를 꼭 지내야 된다, 너무 바쁘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게 추석 맞춤형 자료라서 요걸 반을 접어 놓고 전을 구우시면서 옆에 놔두는 겁니다. 그래서 앞면을 굽고 나서 전을 뒤집을 때 이것도 같이 뒤집어 주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앞면 구울 때는 개발법 보고 뒷면 구울 때는 정비법 보고 이렇게. 그리고 뒤에 보면은 뭐 다른 것들도 다 이제 반으로 돼 있죠. 그 다음에 이 개발법 조합에는 뒤에 가면은 정비법이 양이 훨씬 많기 때문에 한 반은 일부러 비워 놓은 겁니다. 그런 것들을. 그 다음에 주택법 조합은 좀 성격이 다르니까 제가 따로 정리를 해 놓은 거고, 그 다음에 그 뒤에 보면 뭐 환지, 중요하죠. 11페이지에 환지계획이랑 관리처분계획. 환지는 토지를 토지로 바꾸는 거고, 관리처분계획은 권리를 권리로 바꾸는 거죠. 그래서 뭐 이런 것들 밑에 보면은 환지계획의 내용, 바로 옆에 관리처분계획의 내용, 설계, 새거, 헝거, 비용, 입체한지. 근데 관리처분계획에는 설계, 새거, 헝거, 비용까지는 똑같은데 추가되는 내용들, 분양대상자의 주소나 성명, 그 다음에 세입자별 손실 보상을 위한 대책, 이런 것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 앞면 보고 뒷면 보고 이렇게 접어가지고 보셔도 되고, 그 다음에 우리 그 5번에 보면은 5번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개발의 허가가 나오고, 6번에는 건축 허가랑 사업계획 승인. 그래서 우리 이제 건축법에서 건물 지을 때는 건축 허가 받죠. 근데 주택법에서는 사업계획 승인 받고 짓는 거죠. 그래서 건축 허가권자 누군지,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면은 사업계획 승인권자, 이렇게. 그 다음에 그 밑에 사업계획 승인 대상. 이 아닌 건 싹 다 건축 허가 대상이니까 사업계획 승인 대상만 정리를 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그 밑에 착공 시기. 허가 받고 나서 착공은 원칙 얼마 안에? 건축 허가 받고 짜서 착공은 2년. 사업계획 승인 받고 나서 착공은 5년. 그 열심히 하십시오. 열심히. 추석 때 쉬지 말고 이거 보십시오. 15페이지 거기 맨 밑에 허가 받고 착공 시기 해서 허가 받고 나서는 2년. 근데 사업계획 승인 받고 나서 착공은 5년 안에, 이런 것들 옆에 바로바로 비교를 하시면서, 그 다음에 취소사유. 허가를 반드시 취소해야 되는 경우가 3가지가 있죠. 허가 받은 날로부터 2년, 공장은 3년 안에 착공 안 할 때 이 기간 연장해주는데 얼마 연장해주죠? 1년. 그 다음에 착공했는데 공사 완료가 불가능할 때, 그 다음에 착공 신고 전에 경공매 등으로 대지 소유권을 상실할 때부터 6개월의 경과가 되고 착공이 불가능하고 판단될 때 N은 허가를 어떻게 하죠? 취소하여야 한다. 근데 사업계획 승인은 똑같은 사유로 취소할 수 있다. 그 취소할 수 있는 사유가 옆에 바로 착수기간 안에 착공 안 했을 때, 근데 최초로 공사를 진행한 거고 외공구는 사업계획 승인을 취소할 수 없다. 그 다음에 공사 완료가 불가능할 때 대지의 소유권을 상실했을 때, 이럴 때는 사업계획 승인은 취소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그 다음에 건축법에서 허가 받고 나서 공사 완료하고 나면은 뭐 받죠? 건축법에서 사용 승인. 주택법은 사용 검사. 사용 승인은 며칠 안에? 7일. 사용 검사는 15일. 이런 것들 비슷한 내용들이 바로 옆에 이렇게. 그 다음에 효력 발생이 뭐 지적 효과 이런 것들은 숫자 나오는 것들 묶어 놓은 것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뭐 18페이지에는 뭐 취소 사유 이런 것들 있죠. 실효나 취소. 실효나 취소 나오면 무조건 나와야 되는 말이 다음 일단 다음 날 나와야 되고, 언제 실효가 되는지 이런 것들도 다 여기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제가 쓰는 요약서에서 발췌를 해온 내용이기 때문에 중요한 내용들은 웬만큼 다 강조를 해놨습니다. 제가. 그래서 혼자 보셔도 충분할 만큼 제가 수업할 때 강조드리는 말들을 다 이제 폰트 바꿔가지고 정리를 해놓은 거니까 혼자 충분히 읽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했던 건축허가랑 사업계획 승인 비교하는 것까지 그 정도는 혼자 충분히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까지는 좀 보셔야 됩니다. 그 앞에만 해도 뭐 15문제 정도 나오죠. 충분히. 그 앞에 정도까지 건축허가랑 사업계획 승인 그것만 비교해도 뭐. 그래서 요런 것들까지. 그 다음에 뒤쪽에는 반복되는 내용들이 되게 많습니다. 앞에 있는 것들이 반복되는 내용도 많고 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은 제가 이제 백선하면서 필요한 내용들은 제가 수업 중에 몇 가지 언급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뭐 따로 수업을 해야 되는 자료긴 한데 제가 수업을 안 하기엔 좀 그러니까 백선하면서 필요한 내용들은 제가 따로 몇 가지 혼자 봤을 때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내용들이 있으면 그런 것들은 제가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뭐 특강시군, 뭐 지정권자, 권한자 같은 거 맨 뒤에 가면은 권한자를 제가 다 정리해놨습니다. 맨 뒤에 제목이 권한자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광역도시계획 수립권자, 승인권자, 기본계획 수립권자, 승인권자, 관리계획 입안권자, 결정권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개발행위 허가권자가 바로 성장관리방안 수립하는 사람이고 개발밀도관리구역 그 다음에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권자. 근데 개발행위 허가 제한은 에블바디가 개발행위 허가 제한은 국장, 시도, 시군이 다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맨 뒤에입니다. 맨 뒤에 권한자라고 되어 있어요. 25번인가 되어 있을 텐데요. 파트 제목. 이거 23페이지까지 아닙니다. 이거 40몇 페이지, 거의 30페이지까지인데. 네, 잘못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받아보시죠. 나중에. 그 다음에 개발법에서는 모든 권한을 누가 행사하죠? 지정권자. 개발법은 지정권자. 근데 개발법에서 지정권자가 안 하는 게 환지계획의 인가는 시장, 군수, 구청장. 도시개발구역에서 개발행위 허가는 특, 광, 시, 군이. 그 다음에 정비법에서는 모든 권한을 누가 행사하죠? 시장, 군수 등. 근데 시장, 군수 등이 안 하는 거. 거기 보면은 정비기본계획, 정비계획, 구역 지정 하는 사람 정리가 돼 있죠. 그 다음에 정비기본계획 뭐 10년 단위 수립하고 이런 것들은 앞쪽에 적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건축법에서 건축허가권자랑 사업계획 승인권자 거기 또 비교를 해놨고, 농지법에서는 제가 권한자만이라도 알고 가라고 했죠. 그 농지법에서 권한자 거기다 다 정리를 했습니다. 너무나 좋은 자료죠. 자, 보죠. 문제 23페이지. 그래서 그런 것들 제가 혼자 보기 힘든 뭐 동의요건에 조금 뭔지 모르겠는 그런 것들도 있는데 할 때 같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앞쪽에 아까 말했던 건축허가랑 사업계획 승인 그거까지는 혼자 꼭 좀 보십시오. 그거. 틀린 거 23번. 사업시행자는 재건축 사업 시행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에 대해서 당해 정비구역 내외에 소재한 임대주택 등 시설에 임시로 거주하게 하거나 주택자금 융자 알선 등 임시 수용에 상환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임시 거주시설 설치 의무는 무슨 사업에서 있죠? 개선사업이랑 재개발사업. 임시 거주시설, 그 다음에 임시 상가, 그 다음에 매도 청구 이렇게 비교를 해드렸었죠. 그래서 뭐 개선사업, 그 다음에 재개발사업, 그 다음에 재건축사업 해서 임시 거주시설은 개선사업이랑 재개발사업에서, 근데 재건축사업에는 없고, 임시상가는 재개발사업에서, 그 다음에 매도청구는 재건축사업에만 존재하는 제도. 그래서 임시 거주시설 이런 것들은 개선사업이랑 재개발사업에서 하는 거지 재건축사업에는 의무가 없습니다. 이렇게 1번이 틀렸죠. 그 다음에 2번. 국가가 사업 시행자로부터 임시 수용시설에 필요한 건축물의 사용 신청을 받았음에도 이미 그 건축물이 매매계약이 체결된 제3자와 체결된 경우에는 그 사용 신청을 거절할 수 없다. 이런 것들은 저쪽에 기본서에는 448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448페이지. 447페이지. 거기 방금 본 임시 거주시설, 임시 상가 이런 거 나오죠? 임시 거주시설은 개선사업이랑 재개발사업.
이렇게. 그 다음에 임시상가는 재개발 사업에서만 합니다. 그 다음에 2번에 보시면 그 밑에 국가 또는 지자체는 사업 시행자로부터 임시 거주시설에 필요한 건축물이나 토지의 사용 신청을 받을 때에는 다음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없으면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이때 사용료나 대부료는 면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임시 거주시설로 사용하기 위해서 국가 지자체의 토지를 임시로 사용할 때 그때 사용료나 대부료는 면제된다. 이제 근데 개인의 토지를 빌려서 쓸 때는 당연히 사용료를 줘야 됩니다. 그래서 어떨 때 거절할 수 없냐가 밑에 나오죠. 읽어보면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첫 번째, 이미 제3자와 매매 계약을 체결했을 때, 두 번째는 다른 사용 계획이 확정이 돼 있을 때, 세 번째는 이미 다른 사람에게 사용 허가를 했을 때, 이럴 때 말고는 거절할 수가 없다라는 거. 그 다음에 국가 지자체의 토지를 빌렸을 때는 사용료나 대부료가 면제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3번. 개선 사업에 따른 건축 허가를 받을 때에는 주택법상 국민주택 채권 매입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렇죠? 달동네 사는 사람들한테 집 샀으니까 채권도 사라고 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렇게. 요것도 한번 보면은 452, 453 요런 데 나오는 겁니다. 452페이지에 1번에 주관경 개선사업의 특례해서 가로 1번 두 번째 줄 맨 끝에 국민주택 채권 매입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라고 되어 있죠. 이렇게. 그 다음에 452페이지 그 다음에 4번 정비사업 시행으로 인해서 전세권 설정을 달성할 수 없을 때 그 권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거는 제가 보면은 관리처분계획을 작성을 해서 이제 사업에 착수를 할 때 먼저 인가받고 고시를 하죠. 그 다음에 관리처분계획 인가받고 나면 사업에 착수를 합니다. 이 착수의 효과로서 첫 번째 사용 수익이 정지가 됩니다.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고 나면 사용 수익이 정지가 되죠. 근데 예외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게 시행자의 동의를 받았거나 손실보상이 완료되지 않았을 때는 계속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철거합니다. 철거. 그래서 이 철거의 시점도 시험에 많이 났었는데 철거는 관리처분계획 인가 받고 나서 철거하는 겁니다. 관리처분계획 인가 받고 나서. 근데 미리 철거할 수 있는 경우가 안전사고 우려가 있거나 범죄 발생 우려가 있을 때는 미리 철거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다음에 세 번째. 정비구역에서 관리처분계획 인가가 떨어지고 나면 사용수익이 정지되고 철거를 하니까 이제 여기 있는 세입자, 치킨집, 슈퍼마켓, 세탁소 하는 사람들 나가야겠죠? 그 사람들 그냥 나갑니까? 한마디 합니까? 뭐라고 하죠? 돈 줘, 돈 줘. 용의권자 권리부. 그래서 여기서가 이제 돈 줘. 그래서 여기는 이제 사용수익이 정지가 되고 철거를 하니까 더 이상 사용수익 할 수가 없죠. 더 이상 사용수익 할 수 없으니까 임대료 증감 청구권 이런 것들은 발생하지 않고 첫 번째 계약을 해지하는 거지. 지금 나와 있는 지문이 이거 계약을 해지. 그래서 정비사업 시행으로 인해서 전세권 설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권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계약 해지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 계약을 해지하면은 보증금, 전세금, 임차 이런 것들 금전 반환 청구권 누구한테 행사하죠? 시행자한테. 금전 반환 청구권을 시행자한테 행사하죠. 근데 이거 원래 누가 줘야 되죠? 그래서 시행자는 소유자한테 뭘 행사하죠? 구상권. 그 다음에 여기서는 민법, 주임법, 상임수상의 계약, 기간에 관한 규정을 적용을 합니까? 안 합니까? 적용하지 않는다. 내가 최소 임대차 보증기간 2년을 주장할 수가 없죠. 여기서는 철거해야 되니까. 이런 것들 중에 요거 계약을 해지입니다. 계약을 해지. 그 다음에 5번은 그냥 한번 읽어보면 주십시오. 재건축 사업 시행함에 있어 조합 설립 인가 신청일 현재 조합원 전체의 공동 소유인 토지에 대해서는 조합 소유 토지로 본다. 라는 거. 그 다음에 24번. 요걸 한번 언급드린 적은 있습니다. 관리처분계획 타당성 검증을 요청하여야 하는 사유로 모두 보는 것. 이게 싹 답니다. 정답이. 자, 갑자기 관리처분계획에서 예전에 공고했던 내용과는 다르게 돈이 막 늘어나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늘어난 돈이 타당한지에 대한 타당성 검증이라는 걸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사업 시행 계획서 상의 정비 사업비 기준으로
관리처분계획에서 갑자기 사업비가 10% 이상 늘어납니다. 그 다음에 분양 공고에 따른 조합원 분담 규모를 기준으로 해서 조합원의 분담 규모가 20% 이상 늘어날 때, 그 다음에 조합원 5분의 1 이상이 요청할 때, 이건 어디 있냐면 관리처분계획에 가면 나오겠죠. 465페이지 맨 밑에. 그래서 사업비가 10% 늘어나고 분담 규모가 20% 늘어나고 조합원 5분의 1 이상이 요청할 때, 이럴 때는 그러니까 돈이 갑자기 관리처분계획에서 늘어났으니까 사업 시행계획이라든지 분양 공고에서 돈이 이만큼 부담한다라고 해놨는데 갑자기 관리처분계획에서 돈이 늘어나니까 이게 타당한지에 대한 검증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게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타당성 검증입니다. 이 세 가지 사이. 이렇게 혹시 몰라서 하나 넣어놨습니다. 그 다음에 25번. 뭐 당연히 처음 보겠죠? 이렇게 요런 수업 시간에 한번 언급드렸던 것 같은데, 보면은 주택법상 정비계획의 입안권자는 주택수급 안정과 저소득 주민의 입주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 정비사업으로 건설된 주택 등에 대해서 다음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임대주택 및 주택 규모별 건설 비율 등의 정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괄호 기읍, 니은 안에 들어갈 숫자를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해서 요거 2번의 재개발은 별표. 그래서 저소득층 주민의 입주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이라든지 아니면 임대주택을 의무적으로 건설해야 되는 비율이 있습니다. 요게 최근에 한 7월, 8월 정도에 개정된 사항도 있고 해서 제가 한번 넣어놓은 겁니다. 신문에도 자주 나오고. 자, 개선사업, 그 다음에 재개발사업, 그 다음에 재건축사업. 그래서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이랑 임대주택, 개선사업은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을 90%까지 건설할 수 있게 하고 임대주택은 30%까지 의무적으로 짓게 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재개발사업은 국민주택 규모는 80%, 그 다음에 임대주택은 20%. 요거 재개발사업에서 임대주택이 20%, 요거 개정된 내용. 그 다음에 재건축은 임대주택 규모는 없고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을 60%까지 건설하게 합니다. 이렇게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자, 재개발 사업 같은 데서 임대주택 건설 비율이 늘어나면은 당연히 그만큼 일반 분양분이 줄어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재개발 사업의 사업성을 떨어뜨린다고 이제 막 신문에 나오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원래는 이게 15%였는데 이거 상향시켰습니다. 비율을. 근데 얼마 전에 뭐 또 신문에 보니까 법은 바뀌었는데 비율은 그대로 한다, 아직 그대로 한다라고 신문에 나오는 것 같던데, 아무튼 이게 개정이 된 겁니다. 이거 가지고 말도 되게 많았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1번. 요 그대로 그냥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서는 공공임대주택인데 재개발 사업에서는 공공 민간 임대주택 다 합해서 20%까지 이렇게 이런 것들. 그 나와 있는 건데 굳이 또 쓸 필요가 없죠. 그대로 읽으면 됩니다. 뭐 다만 이하에 나오는 것들은 그냥 참고로 보시고. 그 다음에 26번 도생. 네? 22번을 제가 하다 말았습니까? 안 했습니까? 22번 풀죠. 마음이 급해서 지금. 옳은가? 22번. 토지등 소유자가 재개발 사업을 시행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토지등 소유자로 구성된 조합을 설립하여야만 한다. 재개발 사업은 조합 만들어서 꼭 사업을 해야 됩니까? 그건 아니죠. 토지등 소유자가 20인 미만인 재개발 사업은 토지등 소유자가 직접 사업을 할 수가 있죠. 이렇게. 그 다음에 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 정비구역 지정고시 후 토지등 소유자 과반수 동의를 받아 조합 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시장 군수 등의 승인. 조합 설립할 때 인가고 추진위원회는 승인. 2번이 정답. 자, 정비구역. 이 지정되고 나면 이걸 두 개로 나눠야 됩니다. 조합 만들어서 사업할 때는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시장 군수나 주공의 사업을 원하는 경우에는 주민대표회의라는 걸 구성합니다. 주민대표회의. 이게 구성 요건이 똑같습니다.
방금 추진위원회 구성할 때 토지등 소유자 얼마에 동의받았죠? 그 지문에 옳은 지문입니다. 그게 2번이 과반수 동의. 그래서 주민대표회의 구성할 때도 과반 동의 받습니다. 그 다음에 시장, 군수 등의 뭐 받았죠? 승인. 그래서 주민대표회의도 승인 받습니다. 자, 구역이 지정되고 나서 나뉘는 겁니다. 조합 만들어서 사업할 때는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 거고, 시장, 군수나 주공의 사업을 시행 원할 때는 주민대표회의라는 걸 구성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있긴 한데, 그 지정개발자가 사업할 때는 토지등 소유자 전체 회의라는 걸 구성합니다. 그거는 뭐 됐고, 이 정도까지만. 그 다음에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자는 조합 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까? 네. 그래서 주민대표회의 구성에 동의한 자는 시행자 지정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아까 시행자가 시장, 군수나 주공일 때 주민대표회를 구성한다고 했죠? 그래서 주민대표회의 구성에 동의한 자는 시장, 군수나 주공의 시행자 지정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그 다음에 동의요건은 똑같습니다. 추진위원회랑 주민대표회가 과반수 동의를 받아서 시장, 군수한테 승인받습니다. 승인. 이게 추진위원회, 주민대표회의 구성 요건. 그 다음에 3번 추진위원회는 조합 설립 인가를 신청한 후에 창립총회를 개최하는데, 창립총회는 언제? 동의 후 인가전. 조합 설립에 대한 동의를 받고 나서 인가 신청 전에 창립총회를 개최합니다. 인가 신청 전에. 창립총회 개최 시기도 시험에 많이 났었죠. 그 다음에 토지등 소유자가 100명 이하인 조합에는 2명 이하의 이사를 둔다.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 이사는 원칙 3명 이상으로 합니다. 이사는 3명 이상. 감사는 1명 이상 3명 이하로 하는데, 조합원이 좀 많을 때, 조합원이 10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사를 5명 이상으로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도 한번 보여드릴까요? 425페이지. 425페이지 맨 위에 보면 가로 2번에 아마 밑줄이 돼 있을 텐데. 그래서 가로 안에 보시면은 조합에 드는 이사의 수는 3명 이상, 감사는 1명 이상 3명 이하. 근데 조합원이 많을 때 100명을 초과할 때는 이사를 5명 이상으로 구성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죠. 이렇게. 그 다음에 대의원에는 임기 중 거리된 조합장을 보궐 선임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자료에 있으니까 본품에는, 혹시 자료 가지고 계신 분들은 5페이지 한번 보시겠어요? 5페이지. 우리 그 개발법에서 총회의 정권사항은 뭐였죠? 개발법에서 총회에서 반드시 결정해야 되는 게 정화나 게임에? 그게 거기 맨 위에 칸에 정관, 개발계획, 한지계획, 임원의 선임, 조합의 합병이나 해산 이런 것들 음력 처리된 박스 있죠? 그 바로 밑에 정비법 총회의 정권사항이 역시 정리가 되어 있죠. 그래서 거기 6번에 보시면은 조합 임원의 선임과 해임, 대의원의 선임과 해임. 그러니까 개발법은 임원의 선임만 총회의 정권사항인데, 정비법에서는 임원의 선임이나 해임, 대의원의 선임이나 해임까지도 총회의 정권사항이죠. 근데 가로 안에 다만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기 중 거리된 자를 보궐 선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임기 중 거리된 자를 보궐 선임하는 건 대의원에서 대신할 수가 있죠. 이거 제목이 총회의 정권사항이니까 이 박스 안에 있는 거는 총회에서만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거는 제외한다니까 대의원에서 대신할 수 있다. 근데 가로 안에 누구는 제외하죠? 조합장은 제외. 그러니까 조합장은 보궐 선임하는 것도 대의원에서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임원들은 보궐 선임하는 건 대의원에서 대신할 수 있지만, 조합장은 보궐 선임하는 건 대신할 수가 없다는 거. 보궐 선임하는 것도. 이렇게. 이것도 기출문제죠. 그 다음에 26번 도시형 생활주택. 자, 도시형 생활주택은 30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이 아니라 국민주택 규모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도시지역에 건설하는 종류는 단지형 연립, 단지형 다세대, 원룸형 이렇게 세 가지가 있죠. 그 다음에 단지형 연립주택은 심의를 받은 경우 몇 개층까지? 5개층까지 건축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준주거지역 또는 상업지역이 아닌 경우에도 하나의 건축물에 원룸의 주택과 주거전용 면적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택 한 세대를 함께 건축할 수가 원래 도생이랑 도생 아닌 주택을 함께 건축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근데 예외가 인정되는 건 어디에서만? 원룸형에서만. 원룸형에서. 56페이지. 자, 원칙적으로 도생과 도생 외의 주택을 함께 건축할 수는 없다. 근데 예외가 인정되는 건 원룸형 주택에서. 네. 자,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택 몇 개? 한 세대를 함께 건축하는 경우. 이거는 용도지역이 관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용도지역이 안 써져 있죠. 그러니까 어떠한 용도지역이든 간에 원룸형 주택이랑 주인집 하나 짓는 건 같이 지을 수가 있다라고 했었죠. 그 다음에 준주거지역 이나 상업지역, 여기가 역세권, 1인 가구가 많이 사는 곳, 이런 데서는 원룸형 주택의 공급을 늘려주기 위해서 원룸형 주택과 도생, 외의 주택을 함께 건축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위에 거는 용도지역이 관계없습니다. 용도지역에 상관없이. 그 다음에 준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에서는 세대수에 관계없이 원룸형 주택이랑 도생, 외의 주택을 함께 건축할 수가 있다. 그래서 준주거지역, 상업지역 뿐만 아니라 어떠한 용도지역이든지 간에 주인집 하나 짓는 건 같이 지을 수가 있죠. 이렇게. 4번. 하나의 건축물에는 단지형 연립 또는 단지형 다세대주택과 원룸형 주택을 함께 건축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 도생과 도생 외의 주택을 함께 짓는 것도 안 되고 단지형 연립, 단지형 다세대랑 원룸형을 함께 짓는 것도 안 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원룸형 주택은 욕실, 보일러실을 제외한 부분은 하나의 공간으로 구성해야 한다. 다만 주거전용 면적이 얼마 이상일 때? 30제곱미터 이상일 때 투룸으로 할 수 있죠. 그래서 원룸형 주택은 원칙적으로 주거전용 면적이 얼마 이하여야 되죠? 50제곱미터 이하. 이렇게. 그 다음에 27번. 또 당연히 처음 보는 문제입니다. 처음 보는 문제. 이렇게 처음 보는 문제들이 많이 나와주니까 오히려 점수가 올라가죠. 안 본 건 그냥 제끼면 되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냥 이런 것도 있다라는 걸 한번 보여드리려고 넣어놓은 거지 외우라고 내놓은 건 아닙니다. 자, 우리 등록사업자라는 게 있죠. 주택법에서. 등록사업자가 시공까지 하기 위한 요건입니다. 그러니까 등록사업자가 등록할 때는 자본금이 법인은 3억, 개인은 자산평가액이 6억인데 이 사람들이 시공자까지 하려면 시공자가 되기 위해서는 5억, 10억으로 바뀝니다. 1번이 정답. 내가 직접 공사까지 하려면 자본금이 5억, 10억이어야 합니다. 이런 것도 있다라는 거지 이걸 외우라고 낸 건 아닙니다. 그래서 실제 시험에서도 뭐 듣도 보도 못하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냥 이런 거 넣어놓은 거 그냥 한번 읽어봐 보시고. 그래서 등록할 때는 기술자를 몇 명 보여야 되죠? 한 명. 각각 한 명씩. 그래서 내가 주택 건설 사업을 하겠다 하면은 건축 분야 기술자 한 명. 그 다음에 대지 조성 사업할 때는 토목 분야 기술자 한 명. 내가 둘 다 하겠다 할 때는 각각 한 명씩. 근데 내가 시공까지 하려면 기술자를 3명을 보여야 됩니다. 이런 것들은 그냥 참고로 한번 읽어만 두시는 거지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28번. 주택조합의 해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이거 시험 문제라고 했죠. 우리 기본서에도 이건 안 나와 있습니다. 개정사항이기 때문에. 자, 조합원을 모집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일정 수 이상의 조합원이 모집되고 나면은 조합 설립 인가를 신청하겠죠. 그 다음에 조합 설립 인가를 받고 나서 사업, 계획, 승인을 신청합니다. 이렇게. 자, 조합원 모집할 때는 권원이 얼마가 필요하죠? 권원 50%. 권원 50%. 그 다음에 조합 설립 인가 신청할 때는 권원은 80%, 소유권은 15%. 자, 조합원 모집하고 나서 인가를 일정 기간 안에 못 받으면은 조합원들 모여가지고 우리 사업 그만하자라는 걸 결정합니다. 그 다음에 조합 설립 인가 받고 나서 사업계획 승인을 일정 기간 안에 받지 못하면 사업이 진행이 안 되고 있으니까 조합원들이 모여가지고 사업 종결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조합의 해산 여부나. 그게
모집 신고 수리된 날부터 설립 인가를 2년 안에 받지 못했을 때, 조합 설립 인가 받고 나서 사업계획 승인을 3년 안에 받지 못했을 때, 이럴 때는 사업의 종결 여부 내지는 주택조합의 해산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건 노트에도 없습니다. 이거는 1월 달에 2월 달에 개정된 사항이니까. 자, 우리 조합 설립 인가 받고 나서 사업계획 승인 신청하는 건 얼마 안에 했었죠? 2년 안에. 신청하는 건 2년. 신청하는 건 2년인데 이거는 받아야 되는 겁니다. 받아야 되는 거. 그래서 모집 신고 수리된 날부터 2년 안에 조합 설립 인가를 받지 못하면 사업의 종결 여부를 결정해야 된다. 그 다음에 조합 설립 인가 받고 나서 3년 안에 사업 계획 승인을 받지 못하면 된다. 받지 못하면 조합의 해산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그러니까 조합원들이 모여가지고 우리 계속할지 그만할지 그걸 투표를 한번 해보는 겁니다. 요거 시험 문제입니다. 이거. 이것도 우리 오늘 나눌 이제 10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거의 6번에 주택조합의 해산이라는 거 나오죠? 그겁니다. 그거 별표. 아예 은하수로 도배를 해 놓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주택조합 설립 인가를 받은, 자, 설립 인가이 뭐죠? 설립 인가를 받은 날부터 얼마 안에? 3년 안에 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못하는 거죠. 근데 그 위로 올라가가지고 저 위에 3번 한번 볼까요? 주택조합 사업계획 승인 신청. 주택조합은 설립 인가 받은 날부터 얼마 안에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을 해야 되죠? 2년. 신청하는 건 2년입니다. 내가 신청해야 되는 건 2년이고 요거 해산 여부를 결정하는 건 3년 안에 받지 못하면 받아야 되는 거죠. 이거는. 그 다음에 6번의 동그라미 2번 주택조합의 발기인은 조합업 모집 신고가 수리되는 날부터 얼마 안에? 2년 안에 주택조합 설립 인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 그러니까 둘 다 받지 못하는 경우, 요 안에 조합 설립 인가를 받거나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받지 못하면 사업 종결 여부나 주택조합의 해산 여부를 결정한다 라는 거. 예? 그 다음, 그래서 요거 뭐 나와봤자 숫자 바꿔낼 겁니다. 일단은. 그 다음에 옳은 것 해서 1번, 2번은 숫자가 바뀌었습니다. 1번, 2번은. 3번 해산을 결의하거나 사업의 종결을 결의하는 총회를 소집하려는 주택조합 임원 또는 발기인은 총회 개최되기 7일 전까지입니다. 14일이 아니라 7일. 보통의 총회는 7일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4번이 정답. 해산을 결의하거나 사업의 종결을 결의하는 경우 청산인을 선임을 해야 되고, 주택조합 발기인은 총회의 결과를 국장한테 통지하는 게 아니라, 자, 조합 설립 인가 내준 사람 누구죠? 시장, 군수, 구청장. 이라서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 알려줍니다. 네. 그 다음에 간선시설의 설치, 옳은 거. 정리가 되어 있으려나? 우리 노트에 64페이지 한번 볼까요? 자, 그 자료, 오늘 나눠드린 자료는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항상 만드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제가 쓰는 요약서보다 훨씬 더 자세하게 써놓은 내용도 여기는 훨씬 많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요약서에는 담기 힘든 것들은 여기다가 넣어놓고 이렇게 합니다. 보통은. 그래서 제 책으로 했으면 참 좋을 텐데 그게 못 했으니까 요거라도 보시면은 웬만한 내용들은 거의 다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내용들은 다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요거 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던 중요한 부분들은 꼭 혼자서 좀 읽고 오십시오. 자, 보면은 간선시설 원칙 누가 설치하죠? 사업주체가. 기간시설은 뭐였죠? 기간시설? 도로, 상하수도, 전기, 통신, 열 공급설비 이런 것들을 기간시설이라고 하고, 간선시설은 단지 안에 있는 기간시설과 단지 밖에 있는 같은 종류의 기간시설에 연결시키는 걸 간선시설이라고 하죠. 그 간선시설을 원칙은 사업주체가 설치를 하는데, 단독주택은 100호, 공동주택은 100세대, 대지조성사업은 16,500제곱미터 이상일 때, N은
다음의 간선시설은 설치 의무자가 조금 달라집니다. 도로나 상하수도는 지자체가, 전기, 통신, 가스, 지역 난방시설은 공급하는 자, 그 다음에 우체통은 국가가.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이 사용검사 1까지 설치 의무자가 비용을 부담해서 설치를 해야 되는데, 도로나 상하수도는 누가 설치하죠? 지자체. 원래 지자체. 그거 읽지 마시고, 원래는 지자체가 설치를 하는데, 지자체는 돈이 없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국가가 50%까지 보조 융자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 보면은, 사업주체가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려는 경우, 간선시설인 도로나 상하수도는 지자체, 도로나 상하수도는 지자체. 그 다음에 사업주체가 100호 이상의 단독주택을 건설할 때, 간선시설인 전기, 통신, 가스, 지역 난방시설은 공급하는 자. 맞죠? 근데 국가가 50%를 보조할 수 있는 건 도로나 상하수도지. 전기, 통신, 가스, 지역 난방시설을 국가가 보조하지 않습니다. 도로나 상하수도를 국가가 보조할 수 있다. 그 다음에 3번. 간선시설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입주 예정자가 그 주택 및 대지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날 이후 60일까지가 아니라 사용검사1까지. 왠지 어디서 본 것 같죠, 이건? 저당권 설정 등의 제한이 이거죠.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신청일 이후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할 수 있는 날 이후 60일까지 사업주체는 주택건설 대지에 담보물권 설정하면 안 되고, 등기되는 임차권 설정하면 안 되고, 처분하면 안 되고, 그때 나왔던 게 요거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가능일 이후 60일까지. 간선시설의 설치는 사용검사일까지. 이렇게. 그 다음에 4번. 간선시설의 설치 의무자가 설치 의무 기간까지 간선시설의 설치를 완료하지 못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그 간선시설을 자기 부담으로 설치하고 비용의 상환을 요구할 수 있다. 4번이 정답. 빨리 간선시설 설치돼야 입주해가지고 입주자들한테 잔금 받고 할 텐데, 설치 의무자들이 설치를 안 하면 입주를 못 하겠죠. 사용검사도 받지 못하고. 그 다음에 5번. 사업주체가 간선시설을 자기 부담으로 설치하려는 경우 간선시설 설치 의무자는 사업주체와 간선시설의 설치비 상환계약을 체결하리다. 이 경우 상환계약에서 정하는 설치비 상환기간은 해당 사업의 사용검사일부터, 요거는 3년입니다. 3년. 사용검사일부터 3년 안에 상환할 것으로 상환계약을 체결한다. 그 다음에 30번. 분양가 상한제, 옳은 거. 자, 분양가 상한제,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은 지정하는 사람만 약간씩 다르고, 지정하는 절차나 해제하는 절차는 다 똑같았습니다. 보면은, 67페이지 한번 볼까요? 67페이지. 거기 투기과열지구의 지정, 해제 절차 이런 것들인데, 여기 말고 66페이지를 보죠. 66페이지. 죄송합니다. 거기 2번에 지정 절차가 나오죠. 이 지정 절차는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이 다 똑같습니다. 해제 절차도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까지 다 똑같죠. 자, 사업주체가 입주자를 모집하려고 할 때는 먼저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신청을 해서 승인을 받죠. 그리고 나면 일간신문 등에 입주자 모집 공고를 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을 지정했을 때는 지정권자가 먼저 공고를 합니다. 공고. 거기 표에 공고를 하고 나서 누구한테 통보해주죠? 이 사람한테 통보를 해주면 이 통보를 받은 시장, 군수, 구청장은 사업 주체로 하여금 입주자 모집 공고 시에 해당 주택이 분양가 상한제,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의 적용 대상이라는 사실을 공고하게 해야 한다. 그 다음에 지정권자는 직권으로 해지할 수도 있고 요청을 받아서 해지할 수도 있습니다. 지정 사유가 없었을 때. 요청을 받았을 때는 며칠 안에 결과 통보해주죠? 40일. 되게 특이한 숫자죠. 40일. 자, 보면은 옳은 것. 시도지사는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지역은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분양가 상한제 누가 지정하죠? 국장이. 2번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을 지정하였을 때는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하고, 그러니까 지정권자인 국장이 공고를 하고 나서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 통보를 해주죠. 2번이 정답. 그 다음에 통보를 받은 시장, 군수, 구청장은 입주자 모집 공고 시 해당 지역에서 주택 공급하는 주택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이라는 사실을 자기가 공고를 하는 게 아니라 사업 주체로 하여금 공고하게 해야 한답니다. 시장, 군수, 구청장이 공고하는 게 아니라 사업 주체로 하여금 입주자 모집 공고 시 해당 내용을 공고하게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시장, 군수, 구청장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계속 지정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정권자가 누구였죠? 국장. 그래서 해제를 요청할 때도 국장한테, 지정한 사람한테 해제를 요청해야겠죠. 그 다음에 요청받았을 때 답변 주는 기간이 40일. 주택법에서만 나오는 숫자죠. 40일. 그 다음에 사용검사.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을 완료한 경우에는 주택 또는 대지에 대해서 사용검사를 누구한테 받을까요? 국장한테. 왜 그렇죠? 그렇죠. 사업계획 승인을 국장이 했으니까. 우리 노트에 61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61페이지. 거기 2번에 보면 사업계획 승인권자라고 나오죠? 원칙은 지자체장. 그래서 10만 제곱미터를 가지고 구분을 해서 10만 이상일 때는 시, 도, 대도시, 10만 미만일 때는 특, 꽝, 시, 군이 사업계획 승인을 합니다. 이렇게 지자체장이 사업계획 승인을 했을 때는 사용검사를 시장, 군수, 구청장이 합니다. 시장, 군수, 구청장이. 근데 예외, 거기 밑에 국장이 사업계획 승인을 하는 경우 1번 뭐라고 되어 있죠? 국가나 주공. 국가나 주공. 지금 지문에 주공이 시행하죠, 사업을.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 주공이 사업을 시행하니까 사업계획 승인을 누구한테 받았죠? 국장. 주공이 시행하니까. 그래서 이럴 때는 사용검사도 국장한테 받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사업계획 승인을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사용검사를 하는 사람이 달라집니다. 지자체장이 사용검사를 한 경우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사업계획 승인을 국장이 했을 때는 사용검사도 국장이. 그래서 이럴 때는 국장에게 사용검사를 받죠. 2번 사업계획 승인 조건. 자, 동별로 사용검사를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사업계획 승인 조건은 이행입니까? 미이행입니까? 자신이 없으시면 넘겨 보시면 63페이지 사용검사권자 나오죠? 전체에 대한 사용검사. 지자체장이 사업계획 승인했을 때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사용검사를 하고 사업계획 승인을 국장했을 때는 사용검사도 국장이. 그 말때 공구별 뭐 됐고 동별은 사업계획 승인 조건의 이행입니까? 미이행입니까? 미이행. 그러니까 조건을 이행한 경우가 아니라 미이행했을 때 동별로 사용검사를 받을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사업주체가 파산 등으로 주택건설 사업을 계속 수행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주택의 시공자가 자녀공사를 시공하고 사용검사를 받는다. 거기 밑에 사용검사 신청 나오죠? 원칙은 누가 하죠? 노트에? 사업주체가 해야 되는데 이 사업주체가 파산했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사용검사를 신청하지 않을 때, 자, 파산했을 때는 첫 번째 시공 보증인이 자녀공사를 마무리하고 사용검사를 신청합니다. 근데 보증인도 없거나 보증인도 파산했을 때는 입주 예정자 대표회의가. 근데 여기서는 시공자는 없고 정당한 사유 없이 할 때 보증인, 입주 예정자, 시공자까지. 시공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할 때. 예. 파산했을 때는 보증인이나 입주 예정자가. 그 다음에 4번 사용검사권자는 임시사용승인 신청을 받은 때에는 임시사용승인 대상인 주택 또는 대지가 사업계획의 내용에 적합하고 사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만 임시사용승인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시사용승인 대상인 공동주택은 뭐별로?
세대별로. 주택은 동별로, 공동주택은 세대별로, 대지는 구획별로. 거기에 저 밑에서 두 번째 주택 등의 사용 시기에 임시 사용 승인 1번 주택은 동별로, 공동주택은 세대별로, 대지는 구획별로. 그렇게 임시 사용 승인의 방법. 주택은 동별로, 공동주택은 세대별로, 대지는 구획별로. 그 다음에 사용검사는 며칠? 사용 승인은 7일, 사용검사는 15일. 아까 자료 보면서 말씀드렸는데 곳에 또 까먹고. 사용 승인은 7일, 사용 검사는 15일. 이렇게. 그 다음에 32번. 정답은 4번. 이건 따로 풀지 않겠습니다. 옹이, 광사, 태오, 불육, 탐육, 고팔. 33번. 건축물의 용도이죠. 동물원이나 식물원은 동물이나 식물을 키워서 먹습니까? 구경합니까? 그러면 문화집회시설. 구경하니까 문화집회시설. 동식물 관련 시설은 동물이나 식물을 키워서 먹는 데가 동식물 관련 시설이라고 했습니다. 도축장, 도개장, 축사 뭐 이런 것들이 동식물 관련 시설. 동물원이나 식물원은 키워서 구경하니까 문화집회시설. 그 다음에 안마원, 치과원 이거 뭐죠? 일종근생. 안마원, 조산원, 산후조리원, 치과의원, 한의원 이런 것들 원 싹 다 일종근생. 근데 동물병원, 동물미용실은 이종근생. 그 다음에 안마시술소, 노래연습장은 이종근생. 총포사는 이종, 장의사는 이종. 총포사, 장의사 이런 것들 싹 다 이종. 장의사도 이종입니다. 장례시설 이런 거 아니고 장의사도 이종. 총포사도 이종. 그 다음에 야외극장, 야외음악당 이거 영화 보러 가는 데입니까? 쉬러 가는 데입니까? 그래서 관광휴게시설. 자동차 극장 영화 보러 가는 거 아니죠? 쉬러 가는데. 그 다음에 유소시설 뭐죠? 수련시설. 콘도미니엄은 숙박시설. 맞고. 그 다음에 오피스텔은 업무시설. 이런 거 날 하기 싫다 하면은 그냥 하지 마십시오. 제가 프린트 하나 나눠드린 거 있죠? 거기 거의 다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전결정. 자, 허가 신청하기 전에 사전결정이라는 걸 봤죠. 그래서 보면은 A도 B시에서 건축 허가 대상인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건축 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A 도지사에게 사전결정은 누구한테 신청하는 거죠? 그렇지. 허가권자한테. 허가 대상 건축물에 대해서 자 사전 결정이라는 거는 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건축 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허가권자한테 내가 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물어보는 게 사전 결정입니다. 그래서 허가권자에 절대 들어가면 안 되는 사람이 누구라고 했죠? 국장이나 도지사. 그럼 도지사가 사전 결정을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죠. 도지사는 허가권자가 아니니까. A도 B시에서는 B시장이 허가권자입니다. 경기도 광명시에서 건물 지을 때 누구 찾아갑니까? 광명시장 찾아가는 겁니다. 광명시장. 그러니까 경기도지사가 허가를 하는 경우가 없으니까 사전 결정도 광명시장이 하는 거지 도지사한테 찾아가는 게 아니죠. 그 다음에 사전 결정을 신청하는 자는 건축위원회 심의와 교통영향평가 검사를 동시에 신청할 수 있다. 이게 정답. 그 다음에 허가권자는 사전 결정에 신청된 건축물이 대지 면적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인 경우 국장과가 아니라 환경부 장관이나 지방환경관서의 장과 협의합니다.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일 때. 그 다음에 4번. 사전 결정을 통지받은 경우 하천법에 따른 하천 점용 허가가 의제가 됩니다. 이건 한번 볼까요? (545페이지) 잠깐 보실까요? 기본세. 그래서 건축 허가와 관련 입지 규모 사전 결정 이렇게 보면 입지 규모 사전 결정
그래서 건축 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허가권자한테 그 건축물의 허가에 관한 다음의 사항을 물어보는 거. 이렇게. 그 다음에 가로 2번, 가로 3번이 지금 저희 문제의 2번, 3번 지문. 이런 것들도 꼭 좀 읽어두십시오. 이런 것들. 자주 나오는 지문입니다. 그래서 환경부 장관이나 지방환경관사의 장관과 협의한다.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546페이지. 사전결정을 받으면 이러한 것들이 의제가 됩니다. 개발행위 허가, 산지 전용 허가, 농지 전용 허가, 하천 전용 허가 이런 것들. 이러한 것들을 의제받기 위해서 허가권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의 요청을 합니다. 그 협의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답변 주는 기간은 며칠일까요? 15일. 이라고 써져 있습니까, 거기? 왜 이렇게 대답을 잘하시지? 아까 말씀드렸죠. 의제받는 사항에 대해서 국계법이나 개발법은 20일, 정비법은 30일, 건축법은 15일, 주택법은 다시 20일. 그래서 여기 15일. 의제받는 사항에 대해서 협의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답변 주는 기간이 15일. 요거는 아까 제가 특강적으로 맨 마지막 페이지에 표로 정리를 해놨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책에 나와 있구나. 그래서 작년 시험에 나왔던 게 동그라미 2번에 산지 전용 허가는 보전산지일 때는 도시지역에서만 의제가 됩니다. 도시지역에서만. 그게 시험에 나왔습니다. 상당히 어렵게 문제에 출제를 했죠. 그 다음에 사전결정 신청자는 사전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허가를 신청해야 되고 이 기간에 허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면 허가권자는 사전결정을 취소하는 게 아니라 2년 안에 허가 신청 안 하면 효력이 상실, 실효되죠. 실효. 사전결정은 실효. 그 다음에 35번. 건축법에서도 건축 허가를 신청할 때 소유권을 얼마나 확보해야 될까요? 100%. 남의 땅에 건물 지을 수 없으니까. 사업계획 승인 신청할 때도 소유권 100% 확보해야 되고 건축 허가 신청할 때도 원칙은 소유권을 100%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근데 소유권을 100% 확보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5가지가 있었는데 첫 번째, 권한을 확보했을 때. 근데 여기서 제외되는 게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은 제외한다. 그래서 기억이 틀렸어요. 기억이. 그 다음에 건축주가 건물의 노후화 또는 구조 안전의 문제 등의 사유로 건축물의 신축, 개축, 재축, 리모델링 하기 위해서 공유자 수의 얼마? 80%. 80%의 동의를 얻고 동의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분의 합계가 80% 이상일 때 N은 20%가 모자라도 건축 허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디귿, 리을, 미음은 옳은 지문에서 정답이 2번. 그래서 사업계획 승인 신청할 때도 소유권을 100% 확보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고 건축 허가를 신청할 때도 소유권을 100% 확보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오늘 나눠드린 자료에 다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습하실 때 꼭 좀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36번 문제 보면은 옳은 것. 대지가 이 법이나 다른 법에 따른 지역, 지구, 구역에 걸치는 경우 그 건축물과 대지 전부에 대해서 대지의 얼마? 과반. 이 속하는 지역, 지구, 구역 등에 관한 건축법 규정을 적용합니다. 자, 우리가 국계법에서는 대지가 둘 이상의 용도 지역 등에 걸칠 때 기준이 얼마였죠? 가장 작은 부분이 330제곱미터 이하인지 아닌지를 가지고 판단하죠. 근데 건축법에서 대지가 둘 이상의 용도 지역에 걸쳐 있을 때 어떠한 지역의 건축법 규정을 적용할지에 관한 기준을 할 때는 과반이 속하는 부분에 관한 건축법 기준을 적용합니다. 전혀 기억이 안 나십니까? 616페이지. 기준만 다르고 내용은 똑같습니다. 616페이지 1번에 거기 강조되어 있는 글자가 과반. 그래서 국계법에서는 가장 작은 부분이 330제곱미터 이하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고 그 다음에 건축법에서는 과반이 속하는 부분에 대한 건축법 규정을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1번이 정답. 2번 건폐율의 최대 한도는 국계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릅니다. 근데 이 법에서 기준을 완화하거나 강화해서 따로 정할 때는 그걸 따릅니다. 거기에 617페이지 1 건폐율 용적률에 나와 있죠.
이 법에서 기준을 완화하거나 강화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한 경우에는 그거의 건축법을 따릅니다. 건축법. 그러니까 원칙적인 건폐율 용적률 최대 한도는 국계법에서 정하지만 이걸 건축법에서 따로 강화 완화할 때는 그걸 따르겠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조그맣게 분할하면 안 되죠. 주거지역, 60, 상호공업, 녹지, 기타. 대답 안 할 겁니까? 주거지역 60, 상호공업 150, 녹지 200, 기타 60. 그럼 녹지는 얼마? 200. 그건 또 주거지역 60, 상호공업 150, 녹지 200, 기타 60. 그 다음에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건축선에 따르는 건축 제한, 분할 규정에 못 미치게 분할할 수 없다. 이거는 틀렸습니다. 이런 규정은 없는데 이게 또 찾으려고 한참. 618페이지 있습니까? 그 바로 분할 제한 여기 있구나. 그래서 2번에 기타 관계 규정에 의한 분할 제한. 그래서 위에 보면은 주거지역 60, 상업공업 150, 녹지 200, 기타 60이 있고 그 밑에 이 규정들에 위반되는 분할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게 뭐냐면 1번에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도로에 접하는 부분이 2m. 그 다음에 건폐율, 용적률, 그 다음에 밑에서 두 개가 높이, 그 다음에 1조 등의 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 그 다음에 중간에 법 58조가 대지 안의 공지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런 규정들. 그러니까 여기 안에 건축선이 안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위에는 요것보다 작게 분할하면 안 된다라는 거고 밑에 요거는 이러한 규정들에 위반되는 분할을 허용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건폐율, 용적률, 높이가 두 가지. 일반적인 높이 제한, 일조적인 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 그 다음에 요거 대지 안의 공지에 관한 규정에 위반되는 분할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5번. 이거는 앞에서도 했던 거죠. 하나의 건물이 방화지구와 그 밖의 지역, 지구 구역에 걸칠 때 N은 그 전부, 건물 전부에 대해서만. 대지랑 건물 전부가 아니라 건물 전부에 대해서만. 좀 있으면 마친다고 전해주십시오. 그 다음에 37번은 정답이 4번이죠. 그래서 1번 보면 시장, 군수, 구청장이 건축물의 위치나 환경을 정비하기 위해서 건축선을 따로 지정하는 건 도시지역에서 몇 미터까지? 4미터까지. 이걸 지정건축선이라고 부르죠. 지정건축선. 그 다음에 소요 너비에 못 미치는 너비의 도로의 양쪽에 대지가 있죠. 양쪽에 대지가 있으면 어디서부터? 도로의 중심선으로부터 얼마만큼? 소요 너비의 2분의 1씩. 2분의 1씩. 오케이. 그 다음에 도로 모퉁이 부분 잘라내는 거죠. 가각전제하는 거. 가각전제는 도로가 좁을 때 한다라고 했습니까? 도로가 좁을 때 한다라고 했습니까? 그래서 이하라고 했습니까? 미만이라고 했습니까? 미만. 도로의 폭이 8m 미만, 각이 120도 미만일 때 하는 거지 이하일 때 하는 게 아니라 미만일 때. 그 다음에 원칙적인 건축선은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을 건축선이라고 합니다. 4번이 정답. 원칙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원칙을. 그 다음에 건축물과 담장은 지표 아래 부분은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어도 되죠. 아래 부분은. 그 다음에 이행강제금 이런 것들은 제가 백선에 넣어놨으니까 그때 풀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답은 2번입니다. 정답은 2번. 그 다음에 농지법 역시 백선에서 훨씬 자세하게 해놨으니까 일단 여기서 오늘은 정답만 39번은 정답이 2번, 40번은 정답이 1번. 농업진흥지역 누가 지정하죠? 시도지사. 이 40번은 1번 이런 것들은 틀리면 안 됩니다. 시도지사가 지정, 시도지사가. 오케이.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고 추석 잘 쉬시고 그 다음에 다음 주부터는 제가 백선을 가지고 문제 풀면서 오늘 받으신 자료 요거는 가지고 오십시오. 제가 필요한 부분들은 요거 가지고 설명드릴 겁니다. 요거 가지고 중요한 부분들은 요것만 해도 충분하니까. 자, 오늘 수고 많으셨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